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5일 이종근의 HQ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목요일 시간은 장원재 아시아투데이 기자입니다. 그런데 경력은 참 굉장히 화려하죠. 숭실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도 했고, 또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 장원재 기자처럼 축구에 대해서 해박한 그런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축구만인가요? 스포츠만 하더라도 전 분야에 걸쳐서 정말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문화적인 소양도 깊고, 여기에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또 전문가를 이상의 그런 해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투데이 기자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장원재 기자와 함께 정말 이것저것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한번 녹여내서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오늘의 아시아투데이죠. 오늘의 일면 톱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단히 시의적절한 그런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딥페이크입니다. 범죄인데 유포 목적 없다고 처벌 피하는 딥페이크. 딥페이크가 뭔지 이제 아시지요? 지금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고등학생들도 이런 딥페이크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섹슈얼한 비디오의 영상에 자신이 아는 사람들의 얼굴을 덮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는 아주 기술이 뛰어나서 전문적인 어떤 편집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그렇게 얼굴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작해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이 이제 딥 페이크인데요. 딥 러닝을 통한 페이크란 뜻이겠죠. 그런데 일단 이건 수년 전부터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교황이 옷을 이상한 거를 입고 어딘가에 등장하는 모습, 이런 식의 어떤 딥페이크 영상들이 활개를 쳤던 적도 있고요. 이미 힐러리 클린턴과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가 맞붙었던 대선에서도 이 딥페이크의 가짜 뉴스들이 판을 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그 기술의 발달, AI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접근이 너무나 수월하게 접근이 가는 바람에 지금 세상은 굉장히 혼돈스러워지고 있고요. 정치적인 어떤 의미만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고요. 특히 여성이 많겠죠. 여중생들 또는 여고생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 여교사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사는 어떤 것을 지적을 하냐 하면 이겁니다. 막상 딥페이크를 제작한 그런 가해자를 적발을 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고작해야 딥페이크를 처벌할 근거는 딱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조건? 바로 반포할 목적, 이것을 확산시킬 목적이 뚜렷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기사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범죄의 법적 처벌 요건이 반포 목적 여부로 규정돼 단순 제작이나 소지, 시청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법조계는 반포 이전의 행위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보다 중요하며 처벌 요건을 단순화해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2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전제 조건은 바로 반포 등을 할 목적이라고 뚜렷한 어떤 그런 목적이 입증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반포 목적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겠죠. 누군가를 덮쳤습니다. 그런데 반포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드디스크에 지인의 어떤 얼굴들을 전부 다 해서 합성 그런 페이크 동영상이 있습니다. 경찰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는요 반포할 목적 하나도 없어요. 이걸 그냥 내가 보고 소지하고 내가 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죄라는 겁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이라든지 또 지금 영상 시대고요. SNS 시대고요. 유튜브의 시대입니다. 반포의 목적이라는 건 제작부터 사실 반포의 목적을 담고 있다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폭탄을요. 어마어마한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폭탄을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덮쳤습니다. 경찰이.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걸 터뜨릴 마음이 없습니다. 제작만 한 것입니다. 저는 과학적인 입장에서 폭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본 겁니다. 살상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폭탄에 대해서 사용할 의도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제작만 하고 소지만 할 목적이구나 하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폭탄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폭탄이 있다는 건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페이크 동영상을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이거는 타인들에게 이것이 전파될 수 있는 첫 번째 가능성은 그대로 노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작이 곧 유포될 가능성을 100% 담보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무죄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 법의 조문에 따라서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저의 가장 가까운 제자라고 믿었던 학생들이 내 얼굴을 동원해서 그런 불법 음란 동영상에 내가 마치 주인공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반포하지 않았다고 해서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수치심과 내가 가질 수 있는 상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만든 것을 모르면 영원히 나는 상처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법의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사는 그래서 법 자체를 바꿔야 된다.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라면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 범위를 늘리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를 했다. 김지현 변호사의 입을 비워서 지금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황 증거로 반포 목적을 폭넓게 인정한다든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제작이라는 것이 곧 반포를 담보로 한다라는 법에 확장된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폭탄보다 더 끔찍한 살상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신적인 그 상처는 육체적인 상처보다 더 지워지거나 더 회복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파장과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어떤 범죄이냐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저는 형성됐다고 보는데 이게 그 법의 어떤 개정이라든지 법의 적용이라든지 법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왜 늘 뒤따라서 거북이 걸음처럼 찔끔찔끔 그 시대에 맞춰지지도 못하게 뒤늦게 움직이는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기사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문을 닫습니다.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가 이야기한 부분인데 잠입 수사를 해서 딥페이크 단체방에 들어간 사람들을 찾아내도 단순 소지와 시청은 처벌할 수가 없다. 현행법상. N번밤 사건 이후 아동 성착취물 소지 시청에 대한 규제가 마련된 것처럼 딥페이크 또한 처벌 필요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앞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부디 이른 시일 내에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라고 인지를 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제작과 소지만 하더라도 딥페이크와 관련된 그런 그 범죄를 폭넓게 규정을 해서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저는 촉구하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일면 톱은 여기까지 하고요. 사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설은 세대 간 공정성, 지속 가능성 제고한 국민연금 개혁안이라는 제목입니다. 정부가 정부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곧 정부안을 내놓겠다라고 예고한 바 있지요. 이번 예고한 것은 이 예고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구체화돼서 실행된 그런 안입니다. 당시에 3대 그런 그 기본적인 방향, 즉 지속 가능해야 하며 그 다음에 세대 간 공정해야 되며 그 다음에 노후 소득이 보장돼야 된다. 이 세 가지의 원칙 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제 4일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가장 지금 불안해하는 세대는 청년 세대입니다. 왜냐고요? 노령층은 이미 아주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그 연금을 내서 이제 상당히 많은 그런 세대가 혜택만 보는 세대가 아주 두꺼운 층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청년층은 지금 자신들의 그 연금을 계속 부어도 이 두터워진 연금 수혜자들에게 계속 그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그 이 축적된 연금을 수혜를 그쪽으로 가져갈 뿐 정작 자신들이 받아야 될 때 고갈될 위험, 그러니까 연금이 고갈될 위험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고갈은 예견되어 있죠.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개혁하지 아니하면 연금은 그 어떤 세대도 만족할 수 없는 최악의 경우를 맞이할 겁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는 저항을 할 겁니다. 내가 왜 이것을 내야 되느냐라고요. 우리는 돌려받을 것이 없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계속 부양을 해야 되느냐라고 불만을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니다. 연금은 정부가 보장한다라고 명문화시키고 그 다음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중년층, 장년층, 청년층의 차등을 두어서 인상 속도를 달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 안정화 장치를 마련하고 출산,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한다거나 또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 명문화한다거나 하는 등의 안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번 안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안심해라. 분명히 정부가 이것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 그리고 공정하게 청년층의 불만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장년층에게 좀 더 설득력 있게 양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했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안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뭐 안의 내용은 뭐 몇 퍼센트 쭉 뭐 이야기가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갈라치기를 한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보세요. 모든 세대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연금안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한마디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연금은 화수분이 아닙니다. 그 연금은 바로 우리들이 전 세대에 걸쳐서 계속 내는 것을 또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됐을 때 그것을 받아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 있으려면 연금의 이 재원은 이 샘솟는 물이어야 돼요.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세대는 다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정 정도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 노령층은 작년 노령층대로 지금 청년층들이 왜 불안해하는가에 대한 공감대를 가져야 되고요. 지금 장년층과 노년층이 우리가 지금 충분히 생활하는 것만큼 받아야 돼 라고만 주장을 한다면 그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호주머니를 미리 다 탁탁 털어서 우리가 지금 세대에서 그것 갖고 먹고 살겠다라는 욕심밖에 되지 않습니다. 같은 울타리 내에서의 공동체라면 당연히 서로 어떤 부분에서 얼만큼 양보를 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설득이 중요한 것입니다. 연금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갈등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분열을 조장합니다. 이거 지금 억울하지 않겠어? 당신들도 억울하지? 이거 반대해. 모수개혁만 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모수개혁은 뭐냐? 분자 분모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눈 가리고 몇 년까지만, 앞으로 한 10년? 10년까지만 버틸 수 있는 안을 내자 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당장 아픈 부분에 데일밴드 하나 붙이는 겁니다. 피만 안 나면 상처가 아물 수 있나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해야 될 속으로 골마 터져서 계속 지금 피고름이 온몸을 돌고 있는데, 이거 수술하지 말고 한 몇 년 버틸 수 있는 반창고 붙이자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어쨌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한다는 이런 수술은 어차피 포기할 건 포기하고 버릴 건 버리고 환자의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 안이 문제가 있다면 그 숫자라든지 혹은 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지,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구조개혁에서 어떠한 안을 갖고 전 세대를 만족시키면서 연금개혁을 할 것인지를 내놓고 그따위 얘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그냥 모수개혁만 하자, 아직도 반창고만 붙이자 라는 식으로 포퓰리즘에 입각한 그런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연금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분열할 것이며 공동체는 충돌할 것입니다. 세대 간의 충돌. 프랑스에서 1990년도 중반인가요? 2000년도 초반이군요. 젊은 세대가 뛰쳐나갔습니다. 청년들, 대학생들이 다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왜 뛰쳐나가는지 아십니까? 연금 때문이었습니다. 연금 때문에. 연금을 자신들이 피해를 받고 노년층에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뭐냐? 그것 때문에 뛰쳐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학자들과 또는 르몽드 같은 정론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대 간의 충돌은 이제 전쟁으로 바뀐다. 이 갈등을 관리하고 무엇인가 개혁해내지 않는다면 단순한 충돌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설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설은 아니면 그만! 이라며 계엄선동 차인한 민주당입니다. 뜬금없는 계엄령 발언 으로 이 사설은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김병주 사성장군, 그 다음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제 기억으로는 진짜 80년도, 90년도군요. 아닌가, 2002년이군요. 그때 서울시장 나왔던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와 김민석 서울시장 후보. 세대를 교체할 수 있고 시대를 교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서로 손을 잡고 다녔죠. 어떤 의미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김민석 대통령 후보를 견인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때는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시작된 그런 김민석의 앞날이 꽃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해 김민석은 노무현을 버리고 정몽준에게로 가는 그 선택을 한 바람에 수십 년 동안을 다시 복귀를 못했습니다. 그는 영원히 김민세라는 별명, 철새, 김민석과 철새를 합친 김민세라는 별명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옹지마라는 표현이 여기 가능할까요? 어찌됐든 이재명이라는 희대의 잡범 정치인을 숭앙하고 추앙하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는 다시 정치에 복귀를 해서 수석 최고위원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없이 가벼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가벼운 행보가 아닐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군으로 모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곧 폭탄처럼 10월 달에 터진다면 그가 생각했던 이재명이라는 주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것 때문일지 모르지만 그는 그의 입에서 계엄령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그것을 받아서 모두 발언에서 회담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계엄령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소속 국회의원이 5명이 얘기하고 급기야 당대표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계엄령을 언급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의 좌장이란 이재명의 멘토라고 해야 할까요? 이재명 측의 좌장이라는 정성호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자의 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 아니면 그만이지 왜 이걸 상대를 하느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그만인가? 그러면 끝나는 것인가? 라고 이 사설은 지금 통박하고 있습니다. 계엄은 사실 이미 박정희 정부 이후 또 내란 음모의 내란을 지금 획책했다는 전두환 정권 이후 87년 체제 이후에 헌법을 고치면서 많은 제동장치를 이미 넣었습니다. 의회가 그것을 무산시킬 수 있고요. 또 의회가 무산시킬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아주 요건이 강화돼서 함부로 개헌을 할 수 없는 그런 장치들을 헌법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입법부가 192명의 야당이 3분의 2에 가까운 그런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명전제 계엄이라니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분노를 지금 느끼게 하는 건 김민석, 맨 처음 얘기했다는 김민석이나 야당 대표로서 얘기했다는 이재명보다 더 기가 막힌 발언. 즉,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갖고 그러냐는 식의 정성호의 발언입니다. 초선도 아니고요.
민주당에서는 거의 초중진급을 하고 그래서 좌장이라고 일컫는 정성호가 아주 역할 분담을 합니다. 한쪽은 계속 계엄을 이야기하고 한쪽은 아니 증거 없을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김을 빼면서 양동 작전입니다. 정성호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다면 민주당이 더 이상 계엄령을 얘기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김민석 여전히 더 계엄령을 뭐가 어떻고 증거가 있다는 둥. 또 양문석은 장군들이 나무위키에 자신의 경력을 지우는 걸 보니까 계엄이 다가왔다라는 식으로 더욱더 큰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그럼 뭐죠? 정성호는 아니면 그만이라고 하고 그 와중에 이건 사실이라고 부르짖는 의원들이 있고 이 당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10월 달에 있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연착륙시킬 거냐 그 충격을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무리들이 역시 어떻게 하면 계엄령을 제대로 써먹을까 이번에 제대로 한번 써먹어보자 라고 하면서 팀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설은 준엄하게 아니면 그만이라는 것이 어떻게 계엄령 선전선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말이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아투 제가 조금 길게 했네요. 옆에서 지금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장원재 기자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장원재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이제 장원재 박사, 장원재 교수, 장원재 스포츠 평론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장원재 기자가 됐습니다. 언제부터 이제 기자로 근무하시기 시작하셨어요? 8월 19일부터 정식 발령 받으셨죠? 네, 정식 발령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예, 제 이제 원래 이제 제 학교 후배이긴 한데. 네, 고등학교. 근데 이제 플러스 네.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됐습니다. 네. 기자 후배이기도 합니다, 이제. 파동클럽에 가입하신 걸.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장원재 기자하고 저희가, 오늘은 두 가지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지금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미국 대선, 물론 남의 나라 대선이긴 하지만 그러나 미국은 좀 다르죠. 미국 대선이 한국 국제 정치, 국내 정치에 허다한 영향을 끼치니까요. 그냥 커다란 게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사실은 미치죠. 대한민국의 생존과 맞습니다.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안보적인 측면도 네. 그렇고 그래서 그걸 합쳐서 요즘 경제안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네네. 아니 미군이 철수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네. 큰일 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제 친구가 있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버틸 것 같으냐.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 버팁니다. 그냥 못 버티죠. 왜냐하면 미국 2사단도 지상군에서 사실 굉장히 정예부대입니다. 근데 네. 2사단의 문제가 아니라 철수한다면 철수 자체가 그러니까 한반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3시간이었는데요. 네. 미군이 나간다 그래서 북한이 바로 침공해 오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한국에 와 있는 모든 투자 자본들이 그렇습니다. 즉시 회수를 해갈 것이다. 네네. 그리고 최근에는 전 세계가 디지털로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돈 빼가는 거 잠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투기 자본만 남고 한국은 약육강식의 이상한 장소가 돼가지고 3시간 버티기 어렵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3시간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최대 3일은 버틸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 기자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사실 지금 저작거리에 술집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아니야 해리스가 돼야 돼 아니야 트럼프가 돼야 돼 네. 이렇게 그러니까 논쟁을 벌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한테 누가 더 유리하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선호도가 아니라 진짜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아주 뚜렷하게 두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은 트럼프는 나는 트럼프를 그러니까 김정은을 좋아해. 김정은이 날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잘 지낼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해리스는 그는 독재자다.
독재자는 독재자에 어쨌든 대우를 해줘야 된다. 어떻게 잘 지냈다는 말을 하느냐, 단호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공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천연지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해리스가 되는 게 안보에 유리하냐? 이거 참 의문이지만 뭐 진짜 그 트럼프가 되는 게 유리하냐라는 저작거리의 이 공방을 그대로 여기에 갖고 온다면 장 기자는 어떻게 지금 의문에 현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뭐 그 비슷한 얘기 같은데 네네. 지금 김정은을 대하는 태도만 보면 확 갈라지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네. 사실 내부적으로 뚫고 들어가면은 김정은은 트럼프를 만났을 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습니다. 네. 종류가 비슷한 인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이전의 대통령들이 체면이라든가 국제관례라든가 뭐 이런 이유로 참 하지 못했던 얘기를 그냥 직설적으로 뱉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해 왔습니다. 네. 김씨 족속이 그랬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렇게 체면 벗어던지고 맨 얼굴로 접근하는 트럼프에게는 더 이상 응석이 통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내부에 일부 극소수 네. 종북 세력들이 있죠. 네네. 그런데 이 종북 세력들은 정말 저렇게까지 해도 되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미국에 대해서 무례한 태도를 보이곤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더 이상 참아주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종북 세력을 일부 극소수 종북 세력을 척결한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트럼프가 더 효과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냐 해리스냐 이것은 일도 양단처럼 딱 잘라서 끊어낼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분만 봐서 이것이 흑백이다, 이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간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렇죠. 민주당이나 공화당 그들이 소속돼 있는 그들의 어떤 정책도 폭넓게 봐야 되고, 특히나 사실 그 해리스 쪽을 지금 좋아하는 또는 해야 된다고 사는 사람들이 트럼프의 이런 태도 또는 트럼프가 지난 정권에서 했을 그 문재인 정권과 같이 북한과 관련된 어떤 평화협정 내지는 여기까지 직전까지 갔던 모습이나 네. 혹은 김어준 등이 방송을 통해서 트럼프가 돼야 된다, 트럼프는 위대하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그 선전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트럼프는 또 김정은 만나서 뭐 평화 운운하면서 사실 회초리를 줘야 되는데 떡을 주거나 당근을 줘갖고 도리어 북돋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노이에서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싱가포르에서도 회담하고 하노이에서도 회담하고 그때 아마 모종의 이런저런 그 연락이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트럼프 캠프 쪽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쪽에 그 의견 조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준 듯한 이제 생각을 저는 하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김정은은 하노이에서 플랜 B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전혀 없었죠. 플랜 A만 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그 플랜 A를 얘기하니까 그거 이미 다 유명무실한 건데 네. 그 시설 없앤다고 그래서 네. 당신 뭐 핵 개발하고 말고에 큰 지장받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트럼프가 바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지 네네.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게 김정은에게 유화적인 태도냐. 그런 면에서는 저는 한번 좀 돌아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존 볼튼 기억하시죠? 네. 외교안보 보좌관. 매파. 존 볼튼이 매파죠. 네. 강경파 중에 강경파. 그런데 지금 그 트럼프의 하나의 어떤 참모였다가 굉장히 적으로 돌았었잖아요. 네. 굉장히 비판을 하고 회고록에서도 트럼프가 그때 문재인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라든지 또는 김정은에 대해서 유화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제재하려고 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또 따로 놓고 보면 상당히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협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좀 돋보이는, 봐라 내가 저기 하노이에 갔더니 이렇게 많은, 싱가포르를 가서 회담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많은 파파라치들이 사진을 찍더라라고 이렇게 독재자처럼 그걸 즐기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라는 회고록의 어떤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트럼프는 항상 주목받기를 원하는 감정이죠. 사람이고, 예, 네. 맞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트럼프는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보면 생각보다는 매우 정교한 사람이다. 이게 다 연출된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고요. 네네. 볼튼 책을 읽어보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소감은 뭐냐면 네. 볼튼이 비판하는 것은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을 좀 많이 신뢰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말을 상당 부분 100% 사실로 믿고 정책을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게 드러난 걸로 보인다. 그러면 트럼프는 김정은, 문재인 이 두 지도자에 대해서 뭐 김정은은 지도자라고 하기는 좀 저는 네, 거시기 네. 하고요. 네. 그 둘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정책을 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대목이 있죠. 확실하게 매파였고. 네. 예,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이겁니다. 주한미군과 관련된 이 뭐랄까 그 방위비와 관련돼서 대폭 인상을 네. 증액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철수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협상의 기술이죠. 네. 어쨌든 그게 협상의 카드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로 봤을 때는 동맹이라며 왜 이렇게 그 돈을 얘기하면서 늘 철수를 얘기할까라는 네.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어떠한 역대 정부의 정권이 가지지 못했던 군사 협력과 동맹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안보와 비상시 안보의 군사 협력 체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지금 협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제로 베이스로 된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자, 한국에서는 아니 동맹이라며? 근데 왜 군대를 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니 나가라며. 네. 뭐 점령군이라며. 나가라며. 그럼 나갈게. 그런 반응을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극소수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미군이 철수를 안 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떼쓰기, 응석바지 같은 그 발언과 행동을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거 안 받아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가라는 거를 하질 말아야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우리 시위대가 길을 막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단 차량이 중앙선 넘어서 유턴해가지고 막 돌아가고 네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의전상 저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보죠. 그러니까 미국 일각에서는 이게 문재인 정부가 사전에 설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가라는데 나가는 거가 무슨 문제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겁니까? 그에 걸맞는 반론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미동맹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은 왜 한국의 그 소위 좌파들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데도 미국이 그것을 참아줬느냐? 월남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남전은 16개국가가 이제 참전을 했는데 미국을 제외하면 나머지 참전국 중에 한국군이 약 80%였습니다. 네. 그러므로 미국에서는 베트남전은 미국과 한국군이 함께 수행한 전쟁이고 함께 피를 흘렸다. 그래서 미 군부에서는 바로 그 점 때문에 피를 흘린 한국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라는 이런 암묵적,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는 나는 그런 거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액면가대로 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뭐 어찌됐든 지금 상황이 오늘 들려온 말씀은 아까 맨 처음 말씀하셨듯이 트럼프냐 해리스냐가 아니라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한미동맹과 그다음에 한반도의 미래 또는 국민의 어떤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런 그런 어떤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 지금 먼저 어떤 쪽이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리하다.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라는 어떤 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판세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나름대로 짐작은 좀 하고 있는데 네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짐작입니다. 네네.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네. 당선된 다음에 바로 우리가 먼저 역제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담금 그래 달래는 거 다 줄게. 좀 더 얹어줄게. 네. 그래서 협상에 이니셔티브를 쥐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해리스 얘기를 좀 해보죠. 네. 해리스가 돼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바이든이 이루어놓은 한미일 관련된 최상위급 안보 협력에 대한 문제가 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해리스는 그것을 승계할 것이다 라는 장점에 네. 대해서는 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럼 그걸 우리가 돈으로 막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거의 그 중요한 전쟁들은 민주당 정부가 시작하고 공화당 정부가 끝냈습니다. 맞아요. 네. 베트남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해리스가 됐을 때의 장점도 많지만 역시 리스크도 많고 물론 뭐 트럼프가 됐을 때 장점도 많고 리스크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가 되는 게 좋겠다, 누가 되면 안 되겠다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또 이번 미국 대선은 역대 그 최고의 박빙 승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 보이죠. 과거에 조지 부시 네. 대통령하고 그 민주당의 누구였죠? 저 환경운동하는 약간 좀 이상한 그 부통령 했던 엘고어하고 그때는 여론조사 기관의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접전 아니었습니까? 네네. 실제로 플로리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네네. 승패 자체가 결정이 안 난 상태였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에 못지않은 대접전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결과에 승복하는 전통이 있으니까 대선 문제를 가지고는 뭐 왈가왈부 시위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여론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어느 한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호의를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태효 실장이죠. 김태효 실장이 뭐 사실 안에 들여다보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뭐 중립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제목을 기자들이 좀 네. 섹시하게 뽑았어요. 보니까 트럼프 당선 때 미 안보 우산 약해질 수도 이렇게 지금 뽑으니까 네. 마치 트럼프 때는 당선되고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안 좋게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에 들여다보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굉장히 객관적인 분석 기사였습니다. 예,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네. 건데 제목을 좀 그렇게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때 트럼프가 정말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그래가지고 네. 나중에 회고록을 보면은 비서진들이 그 서류를 계속 그 바닥으로 깔아가지고 트럼프가 사인할 찬스가 안 되게 막았다. 뭐 이런 얘기를 회고록에 쓴 사람도 있고요. 네네. 그게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아예 의회에서 주한미군의 숫자를 25,000 이하로는 감축하지 못하도록 아예 법을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수권법을 통과시켰죠. 네. 그러니까 보면 사실 이런 이야기는 있긴 있어요. 뭐냐면 미국의 그 상권 분립은 사실 굉장히 정교하다. 네.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트럼프가 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수권법으로 이 규모라든지 다 가장 중요한 게 수권법은 예산이거든요. 예산과 관련돼서 우리는 예산이 법이 아니고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는데 네. 예산이. 근데 미국은 무조건 다 예산이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방부 관련된 예산이다 그러면 그 수권법이라고 해서 주한미군 관련된 예산이 얼마다라고 아예 책정을 해놓고 네. 그것을 통과시켜버리면 사실상 그것이 굉장히 이 제약이 많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전쟁을 벌이거나 어딜 철수하거나 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네. 이야기는 하더군요. 그리고
사실 해리스에 대해서 이렇게 호감을 갖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교하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트럼프나 뭐 해리스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 사실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마지막에 선동했던 부분, 그러니까 입법부의 네, 국회로 쳐들어가서 아주 난장판을 만들었죠, 지지자들이요. 뭐 직접적으로 쳐들어가라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도 상당히 전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만큼은 사실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만큼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해리스가 한다면 하나 걱정되는 건 또 제2의 오바마가 될 거다. 오바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호감을 갖고 계신데, 한반도 문제와 관련돼서는 대단히 우리는 아예 순위로 얘기하면 한 100순위 이하로 그냥 뒤에 쳐졌다. 그러니까 그걸 전략적 인내라는 아주 고상한 어떤 포장이 있지만 결국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이 외교 용어, 국제 정치 용어들은 고상하려면 이제 한없이 고상한데, 그렇죠. 둘이 신나게 싸우고 나서 우리는 양국 간의 의견 차이가 커다랗다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 인식을 같이 했다. 네, 인식을 같이 했다.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러면은 합의한 거 없이 굉장히 싸웠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략적 인내라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 뭐 해봐야 나아지는 것도 없고 한다고 뭐 들어가는 시간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지켜보자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는 북핵 개발에 확실한 어떤 워닝 시그널을 준 것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바마와 바이든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또 윤 대통령이 저는 상당히 전략적이었다. 바이든을 좀 길들였다고 할까요?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사실 그때 당시에 핵 개발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얘기가 되고,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 워싱턴 선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가 이제 예전에 안보 문제를 얘기할 때 이렇게 돼야 된다. 나토에 준하는 어떤 협의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어쨌든 많이 현실화된 측면이 있어서 오바마 때와는 또 다르고, 또 오바마 때와 달리 다른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당시에 대만 중국의 충돌의 위험도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만 중국은 뭐 작년 9월 뭐 위기설부터 이제 여러 가지가 계속 떠들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60년대 후반에 닉슨 독트린이 나오지 않습니까? 닉슨 독트린이라는 거는 아시아 각국에서 분쟁이 벌어지면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우리가 핵 우산은 제공해 줄 수 있다. 근데 이 발언이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뭐 북한만 해도 68년에 121 뭐 청와대 습격 테러를 일으켰고요. 그다음에 69년에는 냉전 중이니까 우리가 이런 짓까지 했을 때 쟤네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뭐 푸에블로 납치 사건도 있었고. 납치 있었죠. 69년 4월 15일인가는 저 이시-121이라는 그 수송기. 일본에서 이륙해가지고 동해안으로 이제 왔던 그 정보 수집기죠, 말하자면. 그거를 그냥 격추해가지고 승무원들 뭐 장교 8명, 승무원 23명 해가지고 30몇 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뭐 그 칠함대도 막 파견하고 위기였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뭐 주한미군 철수를 거의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한다. 이건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중국이 자유중국, 그러니까 타이완을 침공한다. 그러면 한국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그 원유, 대한민국이 소비하는 물류, 그 에너지의 90% 이상이 들어오는 그 혈맥이 그냥 끊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만약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한쪽 편을 적극적으로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이 방관자로 있는 걸 놔두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죠. 그게 어차피 지금 그렇게 됐을 경우 그러니까 대만을 포기할 수 없죠. 미국은 대만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군사 작전이 들어가야 되고요. 군사 작전이 들어가야 된다면 우리가 유엔사의 후방 기지들이 일본에 있고, 또 미국과 관련된 괌이나 혹은 그러니까 이 오키나와를 비롯한 일본의 기지들이 대북이 아니라 대만으로
네. 아마 완전히 그 작전을 바꿔야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한반도의 어떤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별개의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예. 중국 양안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영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결국은 체제가 비슷한 나라끼리 연합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봅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일단 우리가 얘기가 길어지는 건 나토에도 우리 네. 그 observer로 계속 협조 국으로 이제 포함된 것도 그런 의미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예. 그 타이완 사람들이 대한민국 공군기를 보고 그렇게 반가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아마도 저는 예상컨대 목요일에 장 기자와 함께 대선 얘기를 한 코너씩은 꼭 미국 대선 얘기를 미국 대선이요? 할 것 같다는 지금 예감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운만 일단 떼본 거고요. 북한 관련 얘기들이 좀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서 네. 좀 잡다하게 좀 모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 어마어마하게 GPS 교란 공격을 했네요. 네. 항공기 선박 1,588대에 영향을 미쳤다는데, 지금 이 교란 공격은 실질적으로 어떤 타격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점검, 앞으로 어떤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GPS가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효력이 있느냐, 이런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네. 북한은 이런 공격을 늘 해왔습니다. 늘 이번이 네. 아니고. 아니 농협 전산망, MBC 그렇죠. 전산망, 네네. 심지어는 청와대 홈페이지도 해킹한 적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공격은 다 해왔고, 네네. 또 북한 노동당은 당 규약에서 네. 폭력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겠다. 그 태도를 수정하거나 그러니까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야지 네. 특별히 지금만 뭐 많이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요. 이번에 압록강이 어마어마하게 범람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홍수입니다. 자강도 일대가 아예 침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네. 언론도 봤는데, 이번에 책임을 물어서 간부를 대고 처형을 했다, 집단 총살을 했다, 그래서 불안해 간부들이 떨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처형할 사람은 김정은 아닙니까? 왜냐하면 진짜 미사일 한 대 또는 이런 어떤 군사 훈련, 여기에 들어갈 비용을 그러니까 이렇게 뚝방이라든지 제방에 쓴다든지 진짜 해야 될 일은 나무거든요. 지금 홍수가 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때 기아가 한참 고난의 대행군을 고난 행군을 할 때 나무라도 잘라서 팔아야 되고, 그리고 나무를 캐갖고 거기에 잡곡이라도 심어야 먹고 살기 때문에 민둥산이 다 됐다. 그 돈을 거기다 썼으면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수해가 난 건 다 자기 책임 아닙니까? 원래 독재자들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예를 들면 상하수도 시설 개보수 하는데 관심 없습니다. 네. 국민들이 못 살아야 독재하기 편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는 네.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네.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은 사망자가 없다고 그랬죠. 네. 근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다르게 돌았습니다. 네네. 저는 한 3,500명에서 4,000명 정도 사망했을 거라고 봅니다. 실종 사망 다 포함해서. 네. 위성 사진을 보면 위화도가 아예 잠겨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8월에도 아직도 물이 안 빠진 데가 많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염병, 수인성 네네. 전염병이나 이런 게 돌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왜 사망자가 많으냐? 네. 그 두만강 그쪽이 밀수라든가, 네네. 지금은 이제 탈북은 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만, 네네. 그래서 일종의 무슨 움막이라 그럴까요? 북한 기준의 불법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네. 예, 건축물이라고 보기에도 좀 매우 허름한 거지만,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나 물건은 그냥 떠내려간 겁니다. 이건 통계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두만강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강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름에 홍수 때가 아니면은 강물도 그렇게 깊지 않아서 네. 가슴 높이 정도, 제일 깊은데 조금이 이제 머리 정도 잠기는데, 그러니까 네. 그냥
그 갈수기에는 첨벙첨벙에 건널 수 있는 정도거든요. 네. 그런데 범람을 했다? 어허. 거기 뚝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북한 주민 사이에서는 이거 수문을 일부러 개방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불법 건축물 있는 데를 네네. 일부러 쓸어버리려고. 네, 지금 저기 사진에 나옵니다. 네, 일부러 이제 확 열어버린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네. 희생양을 만들어서 책임자를 처벌한다고 나오는 것이죠. 아,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어차피 지금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재난이 벌어졌을 때 네. 그것을 누군가,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든 뭐 이 재난에 대처해주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는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쌓일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당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어떤 수를 쓰느냐, 바로 이렇게 이자들이 잘못했다라고 처형하는 것으로 지금 이슈를 돌리려고 한다. 김정은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네. 이게 요새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뭐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네네. 팀 성적이 나쁘면 선수들을 트레이드하거나 뭐 새로 사오거나 잘라버리거나 기용을 안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죠. 네네. 그랬는데도 개선이 안 되면은 네. 감독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북한은 감독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감독이 아니라 단장. 구단주. 네, 구단주를 바꿔야 되는 구단주죠. 네. 예. 지금 감독을 처형하고 있고 네. 제가 보기에는 구단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KBS가 단독 영상을 지금 시리즈로 내보내고 있어요. 네. 방송에서 보니까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상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 그 단속을 하는 실질적인 어떤 그런 영상들이에요. 보니까 이게 홍보 영상이더라고요. 네. 조선중앙방송이 이렇게 처형된다 너희들 하고 이제 보여주는데 10대 그러니까 여중생들을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는 모습 네. 이런 장면들이 나와서 실제로 방영이 돼갖고 굉장히 지금 논란 상황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네. 저희는 이제 농담 삼아 오빠 금지법이라고 하는데 네. 뭐 그만큼 대한민국의 문화가 네네. 북한에 널리 퍼졌다. 네네. 그리고 김정은이 체제 위협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 보면 자연히 그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사회를 동경하게 됩니다. 네. 이게 현실이 아니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런 곳에 가서 한번 살고 싶다. 네. 저렇게 자유로운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고 싶다. 네. 그리고 케이팝도 북한 노래는 맨 김일성이 어떻네, 김정은이 어떻네,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 선전이고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네. 한국 노래들은 얼마나 자유분방하고 감정 분출입니까? 그렇죠. 이거 한번 맛보면 이게 헤어나기가 어렵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 옛날에는 네. CD라든가 이제 CD 알판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뭐 USB라든가 대량 유포. 그러니까 K 콘텐츠의 도매상 역할을 한 사람들을 공개 처형한 사실이 장마당에서 있습니다. 그렇게 파는 사람들. 네, 예. 네. 사실은 이게 장마당에서 파는 거는 이제 소매고 예. 중국에 가가지고 대량으로 복사를 해서 그러니까 찻대기로 들여오는 우리나라에 세운상가 가서 있어요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전에 예전에 네.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한 편, 두 편을 봤다고 수갑을 채운다? 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점점 더 이렇게 그 단속이 심해진다는 건 그만큼 쫄린다라는 얘기인데 한 가지 기사 하나만 더 하죠. 이게 지금 웃긴 기사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이 통바지라는 게 김정은이 입는 바지인가 봐요. 그런데 이 통바지를 금지시켰대요. 그 왜냐? 김정은이 나만 입을 수 있다. 그래갖고 원수님 바지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지고 그걸 즐겨 입던 청년들이 날벼락을 지금 당했다고 하더군요. 이게 김정은 입장에서는 통바지가 체형 보정 바지거든요. 네, 패션 때문에 입는 게 아니고, 이제 김정일이 키높이 구두 신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군요. 네. 북한은 생각보다 치밀하게 조작을 하기 때문에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관 크기도 조작을 했습니다. 네, 키높이 구두에 맞춰가지고 좀 늘렸어요. 저게 지금 통바지네요. 옛날에 저런 바지가 유행했었거든요. 김정은 체형으로서는 저런 바지 이외의 디자인을 입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저걸 따라한다. 근데
지금 북한은 이제 노동당과 장마당의 그 양당 간의 거대한 결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아, 네. 네. 장마당과 네. 노동당이요. 네, 장마당과 네네네. 노동당의 결투죠. 네네. 그런데 네. 예전에 배급제가 있을 때는 그래도 그 위에서 다 챙겨주지 않았느냐. 아, 네. 뭔가 이제 얻어먹으니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고마움을 표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 고난의 행군 세대는 뭐 배급이나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그렇죠, 세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즘 저 탈북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젊은 친구들은 사석에서는 뭐 김정은 이설주 보고 얘, 쟤, 걔, 뭐 김주혜 보고도 걔 뭐 이런다는 거예요. 사석에서 그러다 큰일 날 텐데. 아, 큰일 나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윗세대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인데 예, 예. 아니 그 사람들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젊은 여성들은 얼마나 이 패션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설주가 입었던 약간 그 비치는 옷, 아, 그렇죠. 시스루. 네, 시스루. 예, 예. 이거 북한에서는 풍기문란으로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입고 지나가면 규찰대라고 그래가지고 아, 네. 뭐 대학생이나 우리로 치면 무슨 부녀회 이런 데서 네네. 거기 가는 처녀동부 서세요. 그리고 예. 세운 다음에 아. 노동단련대 같은 데 보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교육시키는 데. 네, 귀걸이를 달고 다닌다든가 뭐 그 약간 그 가슴이 살짝 파진 옷을 예, 입는다든가 예. 치마가 좀 짧다거나 예, 이런 예. 거 다 단속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설주는 되고 우리는 안 되고 이렇게 네네. 반발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젊은 세대는 네. 확실하게 반발할 수 있죠. 그리고 이설주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게 그 중국에 갈 때였나? 머리를 약간 갈색으로 염색을 하고 네. 웨이브를 줬습니다. 네. 이거 북한에서는 안 되는 절대 거거든요.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이설주는 염색해도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거냐? 네. 이러고 이제 대드는 거죠. 네네. 근데 이거를 또 역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북한에서. 아, 자기는 그 장군님이 너무 좋아서 장군님 가족이 하는 거를 이렇게 열심히 따라 하는 거다. 근데 이제 김정은 바지를 가지고도 누가 그런 식으로 한번 태클을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장군님 따라하지 말라는 거냐?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 사회가 얼마나 지금 퇴화되어 있는 사회고요, 정체되어 있는 사회인지 지금 뭐 김일성 시절, 김정일 시절도 이러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지금 김정은 시대가 오니까 더 극악하게 지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그만큼 김정은이 상당한 그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무리한 그렇죠. 법을 연속으로 제정하고 이럴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 장성택 사형 판결문을 네네. 보면 역설적으로 아, 북한의 현실이 지금 이렇다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었는데 네. 그 무슨 반동문화사상 배격법 뭐 네, 이런 거 아니 자기야 뭐 오빠 이런 말을 쓰면 잡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프로포즈 할 때 무릎 꿇으면 감옥 갑니다. 아, 북한에서. 왜요? 그 그 서양식이다. 남조선식이다. 남조선 풍습이니까. 거기서는 서서 결혼하자. 뭐 이러면 일어나죠. 아니, 북조선 연애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북조선 영화에 나왔다고 그래서 이거를 수많은 북한 청년들이 따라 했는데요. 네네. 좋아하는 여자를 데리고 이제 자전거에 태우고 네. 산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나랑 사귀자. 어. 여자가 대답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주먹으로 나무를 치는 거예요. 이래도 이래도 자학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피가 날 때까지 그럼 여자가 아니 내까지 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그러면서 뭐 손수건을 거기다 이렇게 쳐매주고 둘이 사귀게 됐다 이런 건데 영화에 그렇게 나오나 보죠? 그걸 보고 또 이제 다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따라한다고요?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아, 그런데 예. 그런 걸 보다가 얼마나 이 달콤하게. 대한민국은 나긋나긋하고 달콤합니까?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주 시간이 그냥 훌쩍훌쩍 넘어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저는 오늘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북한에도 야당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북한이 일당인 줄 알았더니 북한이 하나의 당이 더 있더라고요. 야당. 장마당. 네. 장마당이라는 아주 무서운 야당이 있군요. 네, 장마당이 이제 지하당에서 지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 곧 노동당의 권력을 접수한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자, 장 기자와 함께하는 이종근의 HQ였습니다. 목요일 기대되시죠?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하고 더 날카로운 그런 그 이슈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목요일마다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도 오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종래 HQ 오늘 목요일 순서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내일 송구권의 현장 정치 아시죠? 현장 정치도 많은 분들, 많은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